나조차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음산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슴속 깊이 감추고 또 감추어온 나의 정체다. 겉으로는 쾌활하게 웃고 또 사람들을 웃기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음울한 마음을 나는 품고 있다. 어쩔 수 없지. 라며 남몰래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다케이치 외의 사람에게는 역시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내 익살 밑바닥의 음산함을 간파당해 갑자기 시시하게 경계당하는 것도 싫었고 또 이것을 내 정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역시 새로운 수법의 익살이라 간주되어 웃음거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괴로운 일이었기에 그 그림은 곧장 벽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습니다. 또한 학교 미술 시간에도 나는 그 귀신식 수법은 감추고 지금까지처럼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리는 방식의 평범한 터치로 그렸습니다. 나는 다케이치에게만은 전부터 나의 상처받기 쉬운 신경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었기에 이번 자화상도 안심하고 다케이치에게 보여주어 큰 칭찬을 받았고 다시 2장, 3장 귀신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며 다케이치로부터 또 하나의 예언을 얻었습니다. 너는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여자들에게 반할 것이라는 예언과 훌륭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 이 2가지 예언을 바보 다케이치에 의해 이마에 낙인처럼 새기고서 이윽고 나는 도쿄로 나왔습니다. 나는 미술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전부터 나를 고등학교에 보내 나중에는 관리로 만들 생각이었고 나에게도 그렇게 명해두었기에 말대꾸 한마디 못하는 성격인 나는 멍하니 그에 따랐습니다. 4학년부터 시험을 쳐보라는 말을 들었기에 나 역시 벚꽃과 바다의 중학교는 이제 진저리가 나 있던 차라 5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4학년 수료 상태로 도쿄의 고등학교 시험을 치러 합격했습니다. 곧장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불결함과 조폭함에 질려버려 익살이고 뭐고 떨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에게 폐치면 진단서를 써달라고 해서 기숙사를 나와 우에노 사쿠라기초에 있는 아버지의 별장으로 옮겼습니다. 나에게는 단체 생활이라는 것이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청춘의 감격이라느니 젊은이의 긍지라느니 하는 말들은 듣기만 해도 오한이 나서 도저히 그 하이스쿨 스피릿이라는 것에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도 기숙사도 왜곡된 성욕의 쓰레기통 같은 기분마저 들어 나의 완벽에 가까운 익살도 그곳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의회가 없을 때는 한 달에 1주일이나 2주일밖에 그 집에 머물지 않았기에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는 꽤 넓은 그 집의 별장지기 노부부와 나 이렇게 셋뿐이었습니다. 나는 이따금 학교를 쉬었지만 그렇다고 도쿄 구경 따위를 할 기분도 들지 않아 나는 결국 메이지 신궁도 구스노키 마사시계의 동상도 생가쿠지의 4724 묘소도 보지 못한 채 끝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온종일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상경에 오시면 나는 매일 아침 서둘러 등교하는 척했지만 실은 혼고 센다기초의 서양화가 야스다 신타로 씨의 화숙에 가서 서너 시간씩 대생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를 빠져나오자 학교 수업에 나가도 나는 마치 청강생 같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듯한 그것은 나의 자격지심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 멋쩍은 기분이 들어 더욱 학교에 가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 끝내 애교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교과 같은 것도 단 한 번도 외우려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윽고 화숙에서 어느 화학생으로부터 술과 담배와 창녀와 전당포와 좌익 사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묘한 조합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화학생은 호리키 마사오라고 하며 도쿄 변두리, 시타마치, 태생으로 나보다 6살 연상이었고 사립미술학교를 졸업했지만 집에 아틀리에가 없어서 이 화숙에 다니며 서양화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엔만 빌려주지 않을래? 서로 얼굴만 알고 있을 뿐 그때까지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허둥대며 오엔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마시자. 내가 한턱 내는 거다. 괜찮은 녀석이군. 나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화숙 근처 호라이초의 카페로 끌려갔는데 그것이 그와의 교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부터 너를 눈여겨보고 있었어. 그래. 그 수줍어하는 듯한 미소. 그게 가망 있는 예술가 특유의 표정이지. 친해진 기념으로 건배. 키누씨, 이 녀석 미남이지? 반하면 안 돼. 이 녀석이 화숙에 온 덕분에 유감스럽게도 난 제2위 미남이 됐으니까. 호리키는 살색이 거무스름하고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화학생치고는 드물게 제대로 된 양복을 입고 넥타이 취향도 수수했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도 포마드를 발라 가운데 가르마를 딱 붙여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낯선 장소이기도 해서 그저 겁이 나 팔짱을 꼈다 풀었다 하며 그야말로 수줍어하는 듯한 미소만 짓고 있었지만 맥주를 두세 잔 마시는 사이에 묘하게 해방된 것 같은 가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술학교에 들어가려 했었는데요. 아니, 시시해. 그런 곳은 시시해. 학교는 시시해. 우리의 교사는 자연 속에 있다. 자연에 대한 파토스. 하지만 나는 그가 하는 말에 전혀 경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군. 그림도 서투른 게 분명해. 하지만 놀기에는 좋은 상대일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나는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도시의 건달, 요타모노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형태는 달라도 역시 이 세상 인간의 영위로부터 완전히 유리되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확실히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익살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며 게다가 그 익살의 비참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저 놀 뿐이다. 놀이 상대일 뿐이다라고 늘 그를 경멸하고 때로는 그와의 교제를 부끄럽게까지 여기면서도 그와 어울려 다니는 사이 결국 나는 이 남자에게마저 격파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남자를 호인, 보기 드문 호인이라고만 굳게 믿었고 인간 공포증인 나조차 완전히 방심하여 도쿄에 좋은 안내자가 생겼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는 혼자서는 전차를 타면 차장이 무섭고 가부키저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정면 현관에 붉은 융단이 깔린 계단 양옆에 늘어선 안내양들이 무섭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내 뒤에 조용히 서서 접시가 비기를 기다리는 웨이터가 무서웠습니다. 특히 계산을 치를 때 서투른 나의 손짓, 나는 물건을 사고 돈을 건넬 때 인색함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긴장하고 부끄럽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나머지 앞이 캄캄해지고 거의 반광란의 기분이 되어버려 값을 깎이는커녕 거스름돈 받는 것을 잊는 건 예사고 산 물건조차 챙겨오는 걸 잊는 일이 잦았을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도쿄 거리를 걸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온종일 집안에서 뒹굴고 있었다는 내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리키에게 지갑을 맡기고 함께 걸으면 호리키는 값을 아주 잘 깎았고 게다가 놀 줄 안다고나 할까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지불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비싼 택시는 피하고 전차, 버스, 증기선 등을 적절히 이용해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완도 보여주었습니다. 창녀촌에서 아침에 돌아오는 길에는 어느 요정에 들러 아침 목욕을 하고 유두부에 가볍게 술 한잔하는 것이 저렴한 것 치고는 사치스러운 기분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실지 교육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포장마차의 소고기 덮밥과 야키토리가 저렴하면서도 얼마나 영양가가 높은지 설파하고 취기가 빨리 오르는 데는 덴키브란, 전기브란이 최고라고 보증하며 어쨌든 그 계산에 관해서는 나에게 단 하나의 불안이나 공포도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호리키와 어울리며 구원받는 점은 호리키가 듣는 이의 생각 따위는 전혀 무시하고 그 소위의 정열, 파토스, 이 분출하는 대로 혹은 정열이란 상대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온종일 쓸데없는 수다를 떨어서 그 둘이 걷다가 지쳐 어색한 침묵에 빠질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무시무시한 침묵이 흐르는 것을 경계하여 원래 말수가 적은 내가 죽기 살기로 필사적인 익살을 떨어온 것인데 이제 이 호리키라는 바보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익살꾼 역할을 자진해서 해주고 있으니 나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흘려들으며 이따금 설마 같은 말을 하며 웃고만 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술, 담배, 창녀. 그것들은 모두 인간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아주 좋은 수단임을 이윽고 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단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 소지품 전부를 매각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마저 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창녀라는 존재는 인간도 여성도 아닌 백치나 광인처럼 보였고 그 품 안에서 나는 오히려 완전히 안심하고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들 가련할 정도로 정말이지 티끌만큼의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동료의 친화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인지 나는 언제나 그 창녀들로부터 거북하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호의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타산도 없는 호의, 강요하지 않는 호의,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호의. 나에게는 그 백치나 광인 같은 창녀들에게서 마리아의 후광을 실제로 본 밤도 있었습니다.